드신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잠이 안 들어서 당신은 제일 많은 게 암이 35%, 순환 이상.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호르몬들이 나오죠. 호흡 자체가 소피아가 많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을 요즘 영양학, 기능의학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파이토케미칼. 파이토가 뭐죠? 식물성. 케미칼이 화학입니다. 식물성 화학. 이게 저는 식물성 호르몬이라고 표현드린 거예요. 한의학에서 약초를 가지고 대부분 다 치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질환이든 면역계 질환이든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원리가 좀 전에 말한 그런 오장육부의 원리를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집어넣어서 왕창 때려 넣어서 얘네들이 약효를 주게 하는 게 한의학인 거죠. 항산화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활성산소.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카로티노이드 아시죠? 노란색에 많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는 종류가 엄청 많지만 빨간색은 어떤 거다, 검은색은 안토시아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소플라본 콩에 많다 들어봤죠? 글루코시노네이트 이런 것들이 다 종류별로 엄청 많습니다. 카로티노이드 계열도 많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 추출해가지고 정제로 만들어서 먹으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전초, 그러니까 약초 전부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추출을 어떤 식으로, 대부분 열수 추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에 넣어서 이제 빼잖아요. 달여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먹는 게 한약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제를 어떤 성분 하나를 뽑아내서 먹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기운이 한쪽으로 점점 몰아져 가요. 그래서 약초 중에서 인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사포닌을 드십니까? 인삼을 드십니까? 사포닌을 먹으면 열이 확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속에 있는 성분을 빼서 그런 것 같아요. 인삼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내 몸에서 알아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처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들을 쫙 뽑은 게 뭐죠? 한약인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조금 날카롭게 기운에 대해서 치우쳤을 때 어떤 기운을 더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 식단은 조금 평이한 거죠. 힘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기와 미가 굉장히 평이한 수준에서 머물러요. 근데 약재들은 얘네들보다 조금 더 날카롭거나 조금 더 이제 부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단을 할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균형 있게 골고루 먹으라고요. 근데 그 골고루 먹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걸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우리 지구상에 나는 거 전부 다. 근데 그 전부 다를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별로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종류로 나눠봤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저탄고지라는 것보다 제 주장은 이래요. 고미, 적지, 저탄, 고미네랄, 적당한 지방, 저탄수화물로 환자분들께 식단 지도를 합니다. 자, 면역계 환자들이나 호르몬 질환 환자들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 식단을 가지고 많이 좋아져요. 물론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식단으로 또 좋아지니까 하시겠죠. 저는 일단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께 한약을 처방을 하고 침을 놓으면서 그 식단을 그대로 알려드려요. 그 지금 알려드린 식단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미라고 했죠. 미네랄이 많은 음식이 채식이죠. 맞죠?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항산화제들이 채식에 다 있어요. 아까 말한 카로티노이드나 이런 알칼로이드 계열이 전부 다 채식에 있죠. 채식이 일단은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비율이 제 생각에는 채식이 7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장의 길이나 사람의 치아의 종류나 이런 걸 봤을 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아시죠? 사람의 치아가
채식에 적합한 게 7, 80% 되고요. 송곳니 같이 육식에 적합한 게 한 20, 30% 돼서 7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장기리도 사람이 어중간하잖아요. 어쨌든 사람 잡식에 조금 더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잡식 중에서 채식을 조금 더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 식단을 조금 더 늘리라고 하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어가지고 문제되는 질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제가 더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잘 먹어요. 그래서 채식을 더 늘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채식량이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그 채식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채소, 두부, 버섯, 견과류, 해초류들이 대략 한 50에서 60%는 돼야 되고요. 보통 그 외의 채소가 뭐가 있죠? 채식이? 탄수화물과 곡식과 과일들이 있죠. 얘네들이 당이 좀 많잖아요. 걔네들이 한 1, 20% 차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식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것들, 생선, 해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 30%나 20% 정도를 차지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일단 생명체들은 골고루 됐나요? 그 다음에 채식 중에서 아까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뿌리, 줄기, 잎, 열매까지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골고루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뿌리 채식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식 중에서 한 50% 정도는 하라고 해요. 뿌리 채소 뭐가 있죠? 무, 당근, 예, 감자, 예, 뭐 기타 등등, 연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먹어야 될 때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보노이드들이 다 색깔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색깔이 골고루. 여기까지가 골고루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해초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역국 언제 먹어요? 생일날 또 엄마들이 출산하고 나서. 왜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나요? 피가 맑아지라고. 평소에 피가 맑으면 안 될까요? 그쵸? 그래서 피가 맑아지는 원리가 얘네들 안에 식이섬유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용성, 변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 수용성 식이섬유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피 속으로 녹아가 들어가가지고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많은 게 해초류들이죠. 물론 뭐 다른 데도 조금씩은 있지만 왕창 많은 게 해초류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해초류들을 조금 더 신경 쓰자고요. 제 환자들 중에 강원도 저기 해변가 저기 여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초류 드시나요? 당연히 드시죠 하면 안 먹어요. 저 부산 사람인 줄 모르셨죠? 말투가 서울 사람 같잖아요. 어쨌든 부산인데요. 부산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다 해먹는 줄 아는데 저 해잘 잘 안 먹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래 착각을 했나 봐요. 해안가 사시는 분들도 해초류를 별로 안 먹어요. 근데 내륙에 있는 우리들은 해초류를 더 안 먹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꼭 챙겨 먹는다. 없잖아. 별로 없, 예, 고마워요. 전부 손을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드는군요. 네. 어쨌든 해초류를 조금 더 챙겨 먹읍시다. 제가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굳이 챙겨 먹으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드시는 것처럼 해초류는 말 안 하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꼭 그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식단의 기본은 당연히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예요. 좋은 거 아무리 챙겨 먹어봐야 안 좋은 거 계속 때려 넣으면 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은 거, 우리 그렇잖아요. 안 좋은 습관은 하루 만에 붙어버리는데 좋은 습관은 한 100일 해야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것을 가급적 안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중에서 밥, 빵, 면, 떡은 다 아는데 조금 놓치는 탄수화물들이 있거든요. 튀김옷. 이게 탄수화물의 생각을 잘 안 하고 먹어요. 그 다음에 소스들. 그 고기 먹으면서 막 소스 발라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난 고기 먹는다 하는데 그거 다 탄수화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놓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네들을 좀 많이 줄여주고요. 내가 질환이 없으시면 어느 정도 먹어도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먹어야 힘이 나죠.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열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중력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하고 뇌에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염증이 빨리 생겨서 내 몸에 염증이 질환이 많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면 조금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채식들에 있는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이 의외로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방을 챙겨 먹으라고 해요. 그 중에서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말하는 뭐 저는 식물성 지방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들기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 소주 한 잔씩 해서 드레싱해서 먹거나 비위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원샷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잘 먹으려면 식초도 저는 추가하라고 해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먹으면 좀 변태스럽지만 드레싱해서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는. 먹고요. 단백질 공급에 고기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두부가 엄청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채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두부를 신성시하거든요. 콩을 여러분들이 그냥 먹었을 때 날콩 먹으면 단백질 공급이 0%예요. 물론 1% 된다고 생각합시다. 약간 얘네들을 조리를 해서 먹으면 10에서 많으면 30% 발효한 뭐 된장 이런 게. 근데 콩에 있는 단백질을 한 95% 이상 먹는 방법이 두부예요. 두부를 해서 먹어야 두부 콩 안에 있는 단백질이 내 몸에 싹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평소처럼이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 고기 먹고 뭐 생선 먹고 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늘리지 말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드시는 것만큼 드시면 되고요. 물론 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단백질이 모자라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거나 호르몬의 원래 전구체가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단백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평소만큼만 먹자는 겁니다. 식사할 때 물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국찌개탕을 가급적 안 먹는 게 식단의 기본이고요. 과일은 공복에 먹으라는 건 요즘 많이 알려져 있죠. 과일에 수분이 많아서 똑같습니다. 식사할 때 물기를 이야기하면 꼭 물만 생각해서 일부러 따로 적거든요. 과일을 같이 먹게 되면 물기가 왕창 들어와요. 그리고 당도 확 높여버리죠. 조금 띄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호르몬에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흰옷사 비경공이라고 동양에서는 그러죠. 기쁘고 슬프고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많고 우울하고. 근데 좋은 거는 희밖에 없고 나머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희도 한의학에서는 너무 지나치면 나쁘다고 합니다. 기쁨이 너무 많으면 심장을 공격한다고 돼 있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실실 잘 웃고 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웃고 다니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심장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받는 일이 계속 많아요. 감정은 뭐 때문에 생겼죠? 사람만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좋고 나쁘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좋으면 헤헤거리고 나쁘면 물어버리고. 사람은 머리가, 두뇌가 발달을 해서 이 구분을 해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발달해 있는데 이게 왜 발달했냐면 사람은 뭐 문화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힘이 세거나 나한테 보호색이 가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웃어줘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뇌가 발달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게 생기는데 긴장을 했어요. 호랑이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긴장합니다. 그때 긴장하면서 화를 내야 될지 피해야 될지 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긴장해서. 그래서 막 흥분되면서 싸우기 직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됐을 때 호르몬이 왕창 분비되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죠? 호르몬 질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음식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치우친다 했잖아요. 감정이 계속 한 가지만 되면 치우쳐서 그 호르몬 질환이 되는 거예요. 슬픈 게 계속 돼요. 계속 울어서 3년 동안 울었어요. 뭐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좀 크게 적어주세요. 빨리 마치라고요? 안 보여. 네. 유호성 선생님이 늦게 오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그럼 천천히 할게요. 말을 천천히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뭐죠? 행복한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웃어서 행복했잖아요. 계속해서 행복하면 사람이 늘어지죠.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겨봐요. 늘어져요. 약간의 긴장감이 조금씩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의 요게 조금 있어야 오히려 행복감을 느껴요. 맞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감정만을 두고 봤을 때는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고 약간의 기복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절되면 되는데 감정 역시 골고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게 호르몬 질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할 때 약제 처방을 하고 뭐 기술이니까 처방을 하고 침을 놓지만 생활에서는 음식 먹는 거 치우치지 말고 이제 아까 말한 것들을 골고루 해서 먹지만 약간 구분은 둬요. 뭐 체질하고 상관없이 그 질병에 맞는 음식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 정도만 구분을 하는데 아까 말한 수준에서 거의 안 벗어나요. 그 정도 음식 조절하고요. 감정 조절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화내는 사람인지 화를 내는 것은 한약에서는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간 쪽에 해당하는 약을 더 넣거나 뭐 시오 같은 약을 넣어요. 그 다음에 간에 해당하는 경락들을 침을 놓거나 간을 조절해주고 화를 다스리는 경락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침을 놓으면 사람이 좀 기분이 좋아져요. 또 염증이 있으면 염증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감정들을 조절해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쉬운 방법 중에 쉽지는 않죠. 일반적인 방법 중에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이 대부분 다 깔아앉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살짝 띄우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기처럼 빨리 하느냐 내 감정을 천천히 하느냐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해주는 게 명상의 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게 합니다. 감정도 골고루 해야 되고요. 운동도 골고루 해야 됩니다. 저처럼 극한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힘들죠. 나중에 빨리 늙죠. 그 마라토너 선수들 지금 보면 다 좀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운동을 해도 문제예요. 운동도 하나만 하면 달리기만 하면 달리기에 해당하는 근육만 발달할 거고요. 근력 운동만 하면 근력만 빵빵해질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 유산소 아니면 근력 이것만 생각 많이 하는데 운동 종류도 많잖아요. 배드민턴도 있고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또 수영도 있고 등산도 있고 여러 종류들을 골고루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무산소, 유산소 이런 정도로 나누고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냐 정도잖아요. 걷기만을 한다고 봤을 때 운동하라고 하면 다들 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운동을 끊었다가 운동도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알려드려요. 지금 카페에 계속 제가 운동하는 거 많이 보시죠? 그거 따라 하신 분 계세요? 잘못 따라 하시다간 토합니다. 네. 그것 말고도 그 전에 영상들을 보시면 집에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고요. 걷기로 따지면 원래 사람이라는 것도 동물이라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걸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4시간 이상 매일마다 걷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로는 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운동처럼 되는 거. 운동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숨이 헐떡거려지고 그 다음에 땀이 조금 나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골프를 자꾸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운동하세요? 네, 저 운동해요. 뭐 하세요? 골프해요. 골프는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물론 필드 나가면 좀 걷기는 하지만 그 4시간 걸을 동안 등산하면 훨씬 더 많이 걸을 건데 물론 골프가 뭐 사교에서는 좋지만 운동의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조금 숨이 차고요. 약간 근력이 붙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땀이 조금 나는 정도의 운동을 걷기로 따지면 15,000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만 따로 신발을 신고요. 따로 걸어주시면 15,000보 충분히 채워요. 근데 평소에 제가 계산을 환자분들께 쭉 여쭤보면 사회생활 직장인 여성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 한 2,000보가 까져요. 보통 5,000보 걷거든요. 차를 몰고 다니면 2,000보 까지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잘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찡 올라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또 1,000보 까져요. 보통 2,000~3,000보 걷는 사람 많죠. 자기 걷는 것도 요즘은 폰에 다 있으니까 만보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운동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들을 많이 빠뜨려요. 뭐 저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생활요. 이 성생활이 차지하는 범위가 한의학에서는 한 25%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 입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한의학에서는 여성분들이 성생활이 원만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차별이 아니라 남자들은 성생활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의학에서는요. 근데 여자분들이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때는 몸에 질환들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락들을 조절을 하죠. 경락들 조절이 이제 뭐 12경락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자율신경을 많이 조절을 하고요. 안에 있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족삼리나 이런 데다가 침을 꽂고 막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소화기들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리고 fMRI라고 해서 뇌에 있는 어떤 부분의 특정 부분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MRI를 찍으면 감정에 해당하는 걸 침을 놓잖아요. 그럼 그 감정 부분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요즘은 연구를 해서 경락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거의 모르지만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나마 그 근육에 침 놓는 거는 근육학 가지고 서양 의사분들도 서양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경락은 아직은 모르지만 감정 조절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써요. 일화로 어떤 친구가 물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왜 그랬냐 했더니 어릴 때 자꾸 아빠가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물만 보면 이제 열받아서 서양에서는 약간 학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많은 게 아니라 환자분들 들어보면 왜 이런 게 생겼어? 라고 물으면 서양에서 나온 대부분의 치료집들을 보면 학대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서양에서 애들을 그렇게 존중한다더니 왜 이렇게 학대를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꾸 애를 빠뜨리니까 이 애가 물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우리 한의학에서 수기운이거든요. 공포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공포를 이겨내는 게 한의학에서는 토기운이 조금 좋게 해줘요. 그래서 토기운 중에서 위장기운이 토기운이거든요. 위장기운이 맨 마지막에 가는 데가 눈 밑이에요. 눈 밑에다가 탁탁탁탁 두드려주고 좀 이따가 자극을 좀 해줬더니 얘가 물 보더니 둥둥 들어가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 조절하는데 서양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써요. 보통 최면이나 뭐 TFT 혹은 NLP 들어는 보셨죠? 그런 쪽에 상담 쪽에 할 때 굉장히 경락을 많이 응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힘은 받으면 되죠. 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든 감정이든 움직임이든 어떤 것이든 골고루 돼야 되고 평이한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게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팔이 빠졌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릴 때 보면 태권도 다니다가 장난치다가 팔 빠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팔을 다시 집어넣을까요? 더 빼버리거든요. 살짝 더 빼요. 물 다 빼진 않아요. 살짝만 더 빼요. 그리고 턱 놓으면 살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수술을 하잖아요. 내장기를 뽑아냅니다. 맹장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개복 수술은 옛날 크게 했잖아요. 요즘은 조금 뚫어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 장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요. 씻어 가지고 염증 복막염 생기면 씻을 거 아니에요. 소독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놓으면 쑥 들어가요. 후루룩 들어가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요. 그게 내가 야 소장이 여기 있었지 집어넣어 이게 아니라 지가 지 자리 찾아가요. 이게 몸이 좀 그런 희한한 게 있는데 이게 항상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내 원래 균형을 맞추려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너무 치우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평이한 것들을 이 꾸준하게 하는 힘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거고요. 환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얘네들 뭐 구분을 하겠지만 일단 평소에 예방할 때나 내가 치료의 힘도 꾸준하게 평이한 걸 꾸준하게 골고루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니면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